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GDP 개편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작됐을까요?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개편이 되면서 많은 수치들이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GDP 대비 가계부채도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통계 개편을 동안 긍정적인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월 300을 번다고 해봅시다. 지출이요? 비소비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소비 지출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50만 원 겨우 저축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통계 개편을 통해서 비소비 지출을 지출에서 빼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씩 비소비 지출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비소비 지출이 사라져서 150만 원씩 저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비소비 지출을 통계로 빼가지고 실질 소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가 올라가지고 비소비 지출이 11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물가가 올라서 소비 지출이 17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내가 50만 원씩 저금하던 것을 20만 원밖에 저금을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250만 원 쓰던 사람이 170만 원 쓰는 걸로 통계가 개편이 됐다. 더 여유롭다. 라고 말해서 더 여유로워진 건 아니죠. 보시면 통계 기준년 변경에 따라서 GDP가 2계단 올라갔다. 관리 재정 수지 비율도 상향됐고 손에 덜 봤다고 책정이 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50.4%에서 46.9%로 떨어졌다. 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로 늘었는데 요거를 40%대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뒀으면은 GDP 대비 국가 부채 50% 넘어가면서 국가 부채 폭증했을 텐데 우리가 40%대로 줄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철면피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GDP 세계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올라갔고 관리재정 수지 비율이 3.9%에서 3.6%로 상향했다. 언제? 5일에. 물론 이 통계 개편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야 되는 건 맞아요. 2010년에서 2015년 때도 개편이 됐으니까 되는 건 맞는데 저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가 겁나는 거죠.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33,745달러에서 36,194달러로 올랐다. 2,449달러. 대략 한 2,500달러 정도가 소득이 올라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2,500달러 더 벌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100% 넘어갔던 게 90%대로 떨어졌고 기업부채도 120% 넘어갔던 게 110%대로 떨어졌다. 호주랑 멕시코를 앞지르게 됐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와 같은 1.3%, 수출과 건설 투자 회복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 성장했다고 하는데 요게 걱정이 되는 거죠. 건설 투자 3.3%, 수출 1.8%, 민간 소비 0.7% 증가했다. 민간 소비 0.7% 증가했는데 물가가 3월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2.9% 올라갔습니다. 2.9% 물가 올라갔는데 소비가 0.7% 증가했으면 소비 감소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 수출 많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진 않았죠. 미친 듯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죠. 여기서 들어갔다. 건설 투자가 3.3% 늘어났다. 지금 PF 시장 어때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지금 PF 연체율 어때요? 저축은행 11%래요. 10개 중에 1개 이상이 PF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축은행이 PF 투자를 들어간 사업장 10개 중에 1개 이상이 부실 사업장이라는 소리죠. 근데 건설 투자가 늘었대요. 건설 투자 왜 늘었어요?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정책도 있고 PF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양시장 살아난다고 해서 지원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PF 펀드 조성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을 했고 여기에 통계 기준년 조정에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이 0.1%포인트 늘어났다. 그래서 보니까 저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민간 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 서비스들이 모두 늘어 0.7%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0.8% 늘었다. 정부 소비가 지출을 많이 해요? 돈도 없는데?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감소하고 있고 수입도 천연가스,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왜 감소하고 있을까요?
순수출은 0.8%포인트 늘었다. 끌어올렸다. 건설 투자,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힘을 더했고, 이런 것들 봐봐라. 결국에는 건설, 그 다음에 결국엔 수출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봅시다.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안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내수는 안 되고 수출이 잘 된다는 소리죠. 내수는 안 되고 수출이 잘 된다는 소리는 세계는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곡이 되죠. 세계는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GDP는 늘어나서 2계단이나 올라갔다. 와, 한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거품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아직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딱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 저 나라 내수 침체되고 그런데 주가 장난치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초단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밈주식 우리나라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막 밈주식 유행이죠. 뭐 게임스탑 같이. 근데 우리나라 밈주식 엄청 많았죠. 2차 전지도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처럼 부풀었다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번에 또 유전 발견됐다고 우리나라 산유국 됐다고 관련주들 또 밈주식으로 해가지고 띄우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인.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붙는 나라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외환 보유고는 또 감소했죠. 즉 환율 떨어지는데 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일시적 영향 이런 이야기 하지만 외환스와프 왜 해요? 외화 예수금 감소 영향, 외환스와프 효과와. 그래서 뭐 일시적이다. 돈 푼 거 아니에요 또? 환율 잡으려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단타 투기 플러스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나서 자금 쫙 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작됐다 아니다를 둘째치고 어쨌든 개편할 때니까 개편을 했는데 이 개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보험 약관 대출, 이거 대출 통계 개편에서 빠지면서 감소했죠. 근데 이걸 토대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서 90%대로 떨어졌다.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가계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안정됐고, 안정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기업부채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위험 수준에서 조금 떨어졌고, 그럼 IMF 때보다 덜 위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작살 납니다. 지금도 보세요. GDP 대비 가계부채는 90%대로 떨어졌는데 경매가 늘어나죠.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빚을 못 갚아서입니다. 빚은 은행 대출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전세 자금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늘어나죠. 그리고 못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랑 대의 변제가 늘어나죠. 자영업자들 지금 상황 어때요? 빚 늘어나죠. IMF 때 넘어가는 기업 부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터지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도 줄였다 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부채 줄였다고 말만 저렇게 해서 국가부채를 지금 더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저걸 토대로 만약에 국가부채 안정됐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50% 내까지는 괜찮다 해서 국가부채를 더 늘리게 되면 채권이 늘어날 만큼 공급이 늘어나서 금리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채권 수요는 조만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있다. 물가 올라간 것보다 소비가 덜 늘어나고 실질소득 자체가 감소해서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소리는요, 이미 경제 위기가 왔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경제 위기 아니다. 그래서 언제 터져요? 그래서 언제 집값 떨어져요? 이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없다. 왜 그러면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집값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떨어졌어요? 2022년에 그런 댓글 달았던 사람이면 모를까. 그리고 지금 새들어 사는 사람들도 수요가 이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전세 월세 계속 이렇게 올린다고 해가지고 버텨봐라. 못 돌려줘서 지금 전세가가 유지가 되는 거지 전세가 귀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럼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하기 위해서 통계 누락된 거 숨기고, 그죠? 준공만 12만 채, 인허가 착공 포함하면은 19만 채 숨기고 총선 끝난 뒤에나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채 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KB에서 계속 떨어질 때도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가계부채 안 늘어난다고 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빼다 쓰고, 여기에
GDP까지 개편해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요, 위험한 거를 계속 숨기고 있는 건데, 위험한 거를 계속 숨기고 있다고 해서 숨겨져요? 안 숨겨지죠. 내가 칼을 위험하게 들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었어. 칼 하나 정도까지는 안 숨겨졌는데 칼이 또 생겨. 계속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꽉 차요. 칼이 막 주머니를 뚫고 나오죠. 찢어서 나오면은 우수수 쏟아지면은 이제 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 요리하려고 샀나 보다 싶을 수도 있는데, 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짓 하려고 들고 다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걸 다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러면은 별일 아니었던 것도 위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위험한 것들을 더 숨겨서 더 위험하게 만들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경제인데, 무너지고 있는 걸 안 무너진다고 안심하고서 대책을 내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출산율을 살리겠답시고 신생아 특례 안이하게 냈다가 망한 것처럼 출산율은 전혀 살리지 못했죠. 이게 답이다. 위험을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는 있겠지만 항상 안전 불감증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 불감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표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